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원가 관리액에 시작하는 날입니다. 원가 관리액의 책이 매우 두껍죠. 근데 한 60%는 문제예요, 문제. 실질적인 내용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요 40% 정도 내용을 설명하는데 한 90시간이 걸려요. 설명하는데 한 90시간. 나머지 60%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자, 교재 안에 이제 객관식 문제도 들어있고 주관식 문제도 들어있어요. 근데 객관식 문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객관식 문제 많이 풀어서 뭐 실력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주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2차 시험을 최종 합격하려면 다 주관식으로 풀어야 되죠. 주관식을 풀어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럼 주관식 문제를 혼자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저랑 이제 처음 듣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내용을 기본 강의 때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예제를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저를 만나면 요 기본서에 있는 주관식 문제를 저랑 같이 풀 거예요. 그 주관식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요. 틀이. 원가는 틀이 안 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틀이 있어요. 그런 틀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이제 그런 틀이 이제 잡히면 나중에 이제 객관식 과정에서 이제 저랑 같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죠. 그 잡혀 있는 틀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틀이 안 잡혀 있으면 객관식 문제는 푸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틀이 얼마나 제대로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2차 시험을 빨리 합격하느냐, 좀 오래 걸리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을 많이 안 해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진도 나가기도 바쁘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보강을 잘 안 합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이제 보강을 가끔 하긴 하는데 기본 강의를 보강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과목이 이제 보강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있어. 그런 과목을 위해서 원가는 보강을 최대한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보강하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9시에 수업이 시작되죠. 제가 가끔 한 10분, 15분 늦을 때가 있어요. 그 지하철 타고 오다가 급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에 들렀다 오면 한 10분, 15분 늦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의 9시에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거의 9시쯤 학원에 오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동영상을 찍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못 들어도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뭐 늦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실 수 있는데 늦지 마시고 9시까지는 꼭 오시도록 노력해 달라. 왜냐면 수업 내용을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따라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졸더라도 하고 나서 조세요.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조는 거 저 뭐라 안 그래요. 왜냐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졸릴 수가 있어. 그렇다고 퍼질러 자진 않잖아요. 막 안 자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막 한 10분 막 헤매요. 여기 보면 다 보여요. 아, 헤매고 있구나. 잠과의 사투를 벌리고 있구나. 보이지만 한 10분 정도 지나면 또 막 10분 막
정신 못 차리다가 또 정신이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수업을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10시 반이야. 에이, 그냥 동영상으로 봐야겠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 동영상은 시간이 되게 늘어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4시까지 강의해도 9시부터 4시까지면 점심시간 1시간 빼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강의죠? 그럼 여기 실제로 와서 들어도 6시간이고 동영상으로 봐도 6시간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보면 이게 9시간, 10시간 걸려요. 왜냐? 동영상은 통제권이 본인 마우스에 있거든.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마음대로 멈출 수 있죠. 근데 실제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스톱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제 마음이에요. 쉽시다 이래야 쉬는 거고. 제가 안 쉬면 여러분들은 꼼짝없이 여기서 계속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온라인 동영상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중간에 막 멈췄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6시간 만에 수업을 다 들을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막 7시간, 8시간, 9시간 늘어나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이제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보겠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늦더라도 꼭 학원을 와서 실강을 들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부 오래 하게 될 거예요. 막 4년, 5년, 6년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어차피 공부를 시작했으면 단시간 내에 끝내야 되겠죠? 단시간 내에 끝내려고 노력해야 3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만 마음을 해이하게 먹으면 이게 눈 깜짝할 새에 4년, 5년, 6년 막 이렇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돼요. 공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합격합니다. 근데 6년, 7년 걸려서 합격하는 것보다는 3년 안에 끝내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할 때 확 열심히 해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딴 얘기 안 합니다. 수업 시간에 빠지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일일 테스트라는 걸 보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 보질 않아요. 우리 보면 챕터가 있잖아요. 챕터가 끝나야 일일 테스트를 봅니다. 그 챕터에 대한 일일 테스트. 왜냐면 그 챕터가 하나의 주제거든. 그 주제가 끝나야 그 주제에 대한 일일 테스트를 보니까 오늘 수업하다가 뭐 오늘 3장을 수업하고 있는데 3장이 수업이 안 끝났어. 그러면 그날은 일일 테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날은 5장 끝나고 6장으로 막 넘어가서 막 수업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 5장이 끝나고 6장 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5장 일일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일 테스트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많이 틀릴수록 좋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꾸 틀려서 내가 왜 틀리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 왜 틀렸지? 옆에 내 친구는 맞았네? 나만 틀렸네? 왜 틀렸지? 그럼 왜 틀렸는지 그거를 빨리 찾아내야지. 그거를 찾아서 빨리 보완하면 다음에는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일일 테스트를 보는 거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맞추는 건 언제 맞춰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맞춰야지. 그 전에 뭐 모의고사 다 틀려도 돼요. 맞추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많이 틀려보고 나의 부족한 점을 빨리 파악해서 그 부족한 점을 빨리 보완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급해요, 다들.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순서가 있잖아. 순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나중에 실력이 뒤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만큼 실력이 쌓였구나. 근데 이거를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회계라는 이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김치가 맛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김치를 김장을 했어. 그리고 막 째려봐. 너 왜 이렇게 빨리 맛이 안 들어? 왜 맛이 안 들어? 시간이 지나야 맛이 들 거 아니에요. 숙성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는 빨리빨리 숙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빨리 막 실력이 쫙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맛있게 익어 있어. 그게 조금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저 사람은 막 축축축축 가고 있는데 나는 되게 느리게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해 보세요. 무조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공부가 안 돼. 그냥 묵묵하게. 왜 토끼와 거북이 있잖아요. 토끼처럼 묵묵하게. 토끼란다. 거북이처럼 묵묵하게 공부를 하면 돼요. 하면 어느 날 나도 막 빨리 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나는 되게 천천히 가.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곡이 와 있어요. 처음에 좀 빨리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천천히 가도 한 1년, 1년 반 지나면 다 고만고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교하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자기가 해야 될 걸 꾸준히 계속 해주시면 된다. 아시겠죠? 비교하지 마라. 왜냐면 자꾸 와서 울어. 저를 찾아와서 울어요. 문제 풀면 자꾸 틀린대. 당연한 거다. 1년도 공부 안 됐는데 공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리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를 빨리 찾아서 그거를 메꾸려고 해야 되는데 틀린데 틀렸으면 공부하면 되지. 근데 옆에 친구는 맞았대. 다 맞추는데 자기만 틀렸대. 미치겠대. 나는 바본가 봐요 하면서 막 울어.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원래 그런 거다고. 저는 회계라는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3년 동안은 막 맨날 맨땅에 헤딩했어요. 이게 왜 이러지? 저게 왜 저러지? 저는 이제 숙성되는데 한 3년이 걸렸던 것 같아. 3년 지나니까 어느 날 얘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얘는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거를 1년 만에 막 하려고 하니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급하게 가지지 마라. 아시겠죠? 자, 매일매일 이제 진도는 나갈 겁니다. 근데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게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수업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숫자를 적어 봐야 돼요. 이게 눈으로 본 거하고 손으로 직접 적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적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되잖아요. 까먹어요. 환장해요. 안 까먹고 싶지. 근데 금방 까먹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 손으로 적어보고 복습을 한 뒤에 까먹는 것은 괜찮다. 어딘가에 남아있어. 흔적이. 혼자 생각이 해낼 수가 없죠. 아직은 숙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딘가에 남아있어.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면 그 어딘가에 남아있던 게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럼 처음에 볼 때 100이라는 노력이 들어갔으면 두 번째 볼 때 한 80, 70 정도의 노력으로도 그거를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까먹죠.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금방 까먹어요. 근데 어딘가에 또 남아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세 번째 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한 50%의 노력만 들여도 이게 생각이 나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볼 때마다 처음에 막 100이라는 노력이 들어갔던 게 나중에 되면 20, 30의 노력만 집어넣어도
그 내용이 금방금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으로 수업 시간에 들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보니까 제가 저거 숫자 적어주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저렇게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실제로 손으로 적어가면서 연습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복습을 하고 까먹어라. 근데 이 원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열심히 복습하지.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봐요.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다. 근데 나는 복습을 하고 까먹었다. 그러면 문제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복습을 하고 까먹어라. 그러면 나중에 심화 때 우리가 또 만나면 그 어딘가에 남아있던 그 기억을 제가 또 끄집어내 드려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저랑 같이 또 복습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계속 복습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을 엄청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익숙해져.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근데 풀이가 익숙해지면 이제 문제를 보면 이거 이렇게 풀면 왠지 될 것 같아. 수업 시간에 배웠더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와. 이야 신기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쫙쫙 풀리면서 공부하는 맛이 납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고 이런 반복의 연속이다. 까먹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시겠죠? 출발합시다. 자, 1장입니다. 자, 1장은 일일 테스트가 없어요. 뭐 시험 문제 낼 게 없다. 근데 1장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진 않아. 일부러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안다고 보고 문제를 막 내는 거예요. 별도의 설명을 안 해줘. 별도의 설명으로 그냥 막 어떤 표현을 탁탁탁 던져줘. 그럼 그 표현이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1장은 시험에 뭐 요 1장의 내용을 콕 집어서 묻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제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수업이 끝날 때까지 이제 원가 관리액이 이제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1장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2장에 가서 얘기하다가도 뭔가가 또 개념이 반복되고 3장, 4장, 5장 가면서 계속 얘기하면 1장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용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숙해져.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용어를 막 쓰면서 얘기를 하게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회계적인 언어로 대화가 돼. 그냥 일상 대화가 아니고 우리 회계적인 대화를 하려면 회계적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야지. 용어를 한마디 하고 야, 이 용어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막 회계 용어를 막 써가면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1장의 이제 내용을 듣고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1장 쭉 얘기하다가 2장으로 조금 넘어가서 끝나지 않을까. 자, 12페이지 보시면 원가의 분류와 흐름. 뭐 회계원리 시간에도 들었을 것이고. 근데 뭐 이제 원가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거기 재무회계 뭐 관리회계 있는데 자, 회계가 뭐냐? 자, 키워드만 적으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뭐 제가 제공이라고 적었지만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거 그냥 이거를 뭐 제공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가 정보 이용자를 크게 어떻게 구분하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들어봤지? 자,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뭐 은행, 뭐 세무서, 주주들.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는 누구를 들어요? 보통 경영자. 이런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 그럼 의사결정을 하려면 뭔가 정보가 필요한데 그 쓸모있는 정보를 줘야 돼요. 회사에 대한 쓸모있는 정보. 그럼 회사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한테 이런 회사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회사들은 뭘 만들어서 줘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제공하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잖아. 우리 회사의 정보가 이 재무제표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를 보면 우리 회사의 정보를 웬만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입니다.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는 관리회계예요. 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라 그랬죠? 경영자가 회사를 관리를 하죠. 그래서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는 관리회계,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근데 저랑 같이 배울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일까요? 관리회계일까요? 우리가 배울 이 원가회계. 자, 원가회계는 뭐 하는 거냐면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원가회계인데 이게 재무회계예요, 관리회계예요? 회계는 크게 정보 이용자를 가지고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가 배울 원가회계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재무회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회사는 상기업과 어떤 기업으로 구분되느냐 하면 제조기업으로 구분이 돼요. 자, 상기업하고 제조기업의 차이가 뭐예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상기업은 안 만들어. 근데 뭔가를 파는데, 물건을 파는데 이거를 만들지를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한다? 사와서 팔아먹죠. 근데 제조기업은 팔아먹을 물건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팔죠. 그럼 상기업하고 제조기업은 다 똑같은데 얘는 안 만들어, 얘는 만들어.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이마트. 자, 여러분들이 냉장고가 필요해. 그럼 동네에 보면 하이마트가 있어. 그럼 하이마트 가면 막 전자제품들 막 진열해 놨잖아요. 그럼 그 하이마트에 가면 삼성 냉장고도 있고 LG 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그 냉장고 하이마트가 만든 건 아니죠. 하이마트는 삼성이나 LG에 가서 냉장고를 사다가, 그러니까 살 때 왕창 사지. 왕창 사면서 어떻게 해요? 좀 싸게 살 거 아니에요. 싸게 사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조금 이제 마진을, 이익을 얹어서 팔겠죠. 근데 우리가 삼성이나 LG 대리점 가서 살 수도 있죠, 냉장고를. 그럼 삼성 대리점에 가면 그 삼성 대리점에 냉장고가 있어. 그거는 삼성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제조기업이고 하이마트 같은 회사들은
상기업이에요. 그럼 똑같은 냉장고인데 상기업은 그 냉장고를 뭐라고 부르죠? 상품이라고 부르죠. 제조기업은 냉장고를 뭐라고 불러요? 제품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냉장고인데 삼성이 이제 만들어서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그 제품이고, 근데 요거를 하이마트한테 팔았어. 그럼 하이마트가 이제 우리 소비자들 고객들한테 팔려고 가지고 있는 그 냉장고는 상품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상기업과 제조기업은 직원들 월급 줘요, 안 줘요? 줘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와. 주식 발행해. 다 똑같아. 장사하는 것도 똑같아. 팔아야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만들고 안 만든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원가 회계의 대상은 누구냐면 얘들입니다. 이걸 만들잖아. 만들면 뭘 해야 돼? 왜 만들었어요? 팔려고 만들었지. 그럼 이게 얼마에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사올 때 계약서에 적어놨잖아. 한 대당 얼마 해서 100대. 100대인데 한 대당 얼마 해서 총 금액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를 사올 때 이게 한 대에 얼마 주고 사는지를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것만 알면 돼. 그럼 사온 것보다 어떻게 하면 돼? 더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지. 근데 얘들은 사온 게 아니라 만들었잖아. 그럼 팔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얼마 받고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 냉장고가 얼마에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 이게 얼마에 만들어졌는지를 계산을 해야지. 그럼 이 원가 회계는 상기업에 적용되는 거예요? 제조기업에 적용되는 거예요? 제조기업.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냉장고 세대를 총 300만 원에 제조 생산했다. 자, 제조와 생산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 자, 제조를 이렇게, 생산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조와 생산을 표현할 때 약자를 쓸 때 M이나 P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M 아니면 P. 근데 이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만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섞어서 써도 돼, 안 돼? 섞어서 써도 돼요. 제조했다, 생산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주로 앞으로 뭘 쓸 거냐면 제조라는 표현을 이제 쓸 거예요. 저는 가끔 뭐 생산 이 표현도 쓰겠지만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러면 자, 이 사례가 단순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 보세요. 한 대를 얼마에 만들었다? 그 100만 원. 쉽죠? 이게 지금 뭘 한 거야? 원가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단순한 원가 계산. 그럼 이게 세 대를 300에 만들었으니 한 대당은 100만 원이죠. 대당 100만 원 이구나. 그렇게 원가 계산을 했어.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대당 한 대당 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총 300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뭘 뜻한다? 총액. 이렇게 적으면 단위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고도 저게 총액이구나. 아, 단위당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대는 2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럼 두 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팔렸다, 안 팔렸다? 안 팔렸습니다. 그럼 어디 있어요? 창고에 있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 얼마? 20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요 밑에 뭘 적어요?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뭐예요? 매출은 팔렸다는 얘기고 팔린 놈이 원가가 얼마짜리가 팔린 거예요? 그죠? 100만 원. 100만 원. 그 100만 원짜리 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팔아서 얼마 남겼다? 100만 원 남겼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매출 총 이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다음에 뭐가 나와? 판매 관리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자, 여기 자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은 어떤 애들을 재고자산이라고 불려요?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죠. 그럼 여기다가 나 창고 2대 이거 버릴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 팔면 되잖아. 올해는 안 팔렸어. 내년에 팔아야지. 그럼 창고에 여기 2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는 없죠. 금액으로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짜리 2대가 있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2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얼마? 200만 원어치가 창고에 안 팔리고 남아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원가 계산을 했더니만 손익계산서 만들 때 매출원가 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또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재고자산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이 숫자를 계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익계산서가 완성이 안 되고 이 숫자를 계산 못하면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제조기업도 외부의 정보 이용자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유용한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 재무제표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지. 그럼 제조기업은 재무제표 만들려면 이런 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완성되려면 매출원가하고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하려면 원가 계산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돼. 그래야 뭐를 만들 수 있다?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제조기업이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재무제표 만들려면 원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원가회계는 원래 소속이 재무회계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무회계를 지금 뭘로 배우고 있어요? 중급회계 배우고 한 회사 내용 볼 때는 중급회계, 여러 회사를 같이 볼 때는 고급회계죠. 근데 여기다가 또 뭘 배워야 돼? 원가 회계도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중급회계 선생님이 머리가 터져요.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중급회계하고 고급회계만 해도 머리가 터지는데 거기다가 원가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 내용까지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중급회계 재무회계는 뭘로 배웁니까? 제조기업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뭘로 배워요? 상기업으로 배우죠.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그랬어요? 얘는 원가 계산 해 안 해? 안 하지만 얘는 하잖아. 그 외에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재무제표 만드는 거를 뭘로 배워라? 상기업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 재무제표 만드는 거 배우고 이 원가는 누구랑 배워라? 관리회계에서 배워라. 왜냐하면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한 거를 나중에 경영자가 어디다 써먹더라? 회사 관리하는데 이 원가 계산 내용을 많이 써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어디서 배워야 되는데? 재무회계에서 배워야 되는데 재무회계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재무회계는 뭘로 배우고? 상기업으로 배우고 이 원가 계산은 관리회계에서 배우자. 왜냐하면 이 원가 계산한 숫자를 경영자가 회사 관리 목적에 써먹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조기업의
재무제표 만드는 거는 우리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없어도 돼. 왜냐하면 상기업이 상품을 사오는 회계 처리를 빼내고 어떤 회계 처리를 집어넣으면 돼. 만드는 회계 처리만 집어넣으면 돼요. 파는 건 똑같잖아. 냉장고 파는 거는 매출 잡으면 되고,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뭐 매출 채권 잡으면 되고, 돈 회수하면 현금 들어오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줄어들고, 뭐 이런 거 회계 처리는 다 똑같아. 얘는 사오는 회계 처리를 하고 얘는 만드는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으로 배우고 나중에 상품을 사오는 회계 처리 빼고 어떤 회계 처리만 집어넣으면, 이거 만드는 회계 처리만 집어넣으면 제조기업의 재무제표는 나중에 금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상기업을 베이스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굳이 안 배우게 하려고, 재무회계에서는. 그래서 관리회계에서 원가 계산한 거를 써먹으니까 원가회계는 관리회계 배울 때 같이 배워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다야. 그럼 14페이지. 자,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박스 있죠? 박스에 뭐라고 돼 있느냐? 원가회계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재무회계에서는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해야 어떻게 되니까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기말 재고 금액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 요거랑 요거를 계산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근데 원가는 관리회계에 가면 이 원가 정보를 어떻게 한다? 관리회계에서 활용한다. 활용. 누가? 경영자가 회사 관리하는데 이 원가 계산한 내용을 활용을 해서 써먹더라. 뭐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뭐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는데, 계획과 통제라고 돼 있죠. 아주 뭐 멋있는 얘기지만 지금은 계획 통제 이런 것보다는 뭔가를 의사결정할 때 써먹고 뭔가 평가할 때 이 원가 계산한 내용을 여기에서 써먹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제일 밑에, 자, 재고자산이라고 해서 상기업과 제조기업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상기업은 재고자산의 재고,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상기업은 상품밖에 없지. 근데 제조기업은 이제 제품인데, 제품 말고도 뭐가 있더라? 제공품과 원재료도 있더라. 뭐 여기 이제 소모품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몰라도 돼요. 제조기업이 재고자산이에요. 자, 재료를 사와서 만들죠. 이거를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돼. 그럼 재료를 넣어서 만들기 시작하면 바로 제품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돼? 만들어지고 있는 도중에 있는 애들 있죠. 뭔가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 애들, 다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부르고, 요 만들어지고 있다가 다 만들어지면 뭐가 돼? 이제 최종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두 놈은 뭐가 될 놈이에요? 나중에 요게 될 놈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팔리겠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재고자산이잖아. 그래서 얘들을 다 묶어서 재고자산,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차 문제에서 12월 31일, 그러니까 12월 말에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만 쳐다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도 쳐다봐야 돼. 얘도 봐야 돼요. 이게 다 합친 게 재고자산이니까. 재고자산 얼마냐? 그러면 이거 12월 말에 얼마 남아 있느냐 이렇게 봐야 돼. 근데 보통 이제 재료는 다 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12월 말 재고자산 하면 꼭 이 제공품 빼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공품을 포함한 재고자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하면 누가 재고자산인지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되게 익숙해집니다.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자, 제품을 어떻게 적겠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제품. 여기 뭐의 약자예요? finish. 뒤에 ed가 붙네. 다 끝났다 이 얘기예요. 다 만들어졌다. 다 만들어진 재화다 이런 얘기죠. 여기 s가 붙으면 뭐가 되죠? 재화로 바뀌죠. 다 만들어진 재화. 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제품. 그래서 여기 앞자를 따면 F하고 G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품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어떻게 적느냐? WIP 이렇게 적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만들어지는 이 과정 안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일하면서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자를 따서 WIP 이렇게 적고 원재료는 그냥 원재료라고 적어요. 또는 뭐 머티리얼 해서 뭐 M이라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냥 원재료는 제가 그냥 팔이 아파도 그냥 원재료라고 적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약자를 많이 쓸 거예요. 왜 약자를 많이 쓰느냐? 팔이 아파서 그래요. 제가 한글로 다 적을 수가 없어. 팔 아파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칠판이 좀 커요, 안 커? 크죠? 칠판을 여러 번 채웁니다. 숫자 가지고. 그래서 숫자를 엄청 많이 적어야 돼. 그래서 숫자를 막 적다 보면 이런 것까지 막 다 일일이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자로 막 적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2차 시험은 주관식이잖아요. 그럼 답안지에 적을 때는 약자로 적어야 돼요? 한글로 적어야 돼요? 답 적을 때는 한글로 적어줘야 돼. 왜냐면 사람마다 약자가 다르니까. 꼴리는 대로 약자를 꼴리는 대로 만드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상관없어. 왜? 나만 알면 돼. 문제 풀이 과정은 약자를 막 써도 돼. 그래서 계산을 해서 정답을 찾았잖아요. 그럼 정답을 따로 적어줘야 돼. 따로 정답 하면서 적어줄 때는 한국말로 바꿔서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출원가 있죠. 매출은 나중에 뭐라고 적을 거예요? 이거잖아 이거. 매출. S라고 적죠. 매출은. 그럼 매출원가는 뭐라고 적을까요? 매출원가. 매출원가. 팔린 재화의 원가. 팔린 재화의 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C, O, G 매출원가를 C, O, G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또 덧줄이어서 어떻게 적는다? C, G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매출액은 S, 매출원가는 CG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우리 수업 시간에서의 약속이다. 매출 총이익이잖아. 그걸 어떻게 적었어요? 제가 매총이익 이렇게 적었죠. 나중에는 뭐라고 적느냐면 그로스 마진 이렇게. 그로스 마진 GM 매출 총이익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쓰더라고. 실제로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 판매 관리비는 그냥 판매 관리비.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약자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거 쫙 수업 들으면서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15페이지로 갑니다. 2절.
자, 원가의 개념 및 분류라고 돼 있는데, 자, 한 두 줄만 읽어볼게요. 제일 위에 원가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포기, 희생, 유출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게 원가다. 아, 말이 어려워요. 이런 거 외울 수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고 저 혼자 외우고 있으면 돼. 그 뒤에 보세요. 하지만 원가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원가를 분류해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액으로 표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가를 다양하게 구분해 갖고 숫자를 계산하는데 이를 상이한 목적에 상이한 원가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상이한 목적에 상이한 원가. 자, 여러분들 중국 회계 배우잖아요. 그거 어떤 기준으로 배워요? 국제 회계 기준으로 배우죠. 그 기준만 알면 돼. 우리나라 세법 배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세법은 뭘 봐야 돼? 우리나라 세법 조문을 봐야지. 딱 정해놨어. 회계 원칙, 국제 회계 기준에서 쫙 정해놨어. 원가 아무도 정해놓지를 않았어요. 왜? 입맛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상이한 목적이 상이한 원가. 입맛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얘기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풀어야 됩니다. 자, 중급 회계나 고급 회계, 세법은 출제자 의도가 지랄이고 필요 없어. 오로지 국제 회계 기준, 세법에 의해서 계산만 하면 끝나. 출제자 의도 관심 없어요.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만 하면 돼. 국제 회계 기준에서 하라는 대로 계산하면 끝나요. 근데 원가는 법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이쪽이야. 그럼 이쪽으로 풀어야 되고 출제자의 의도가 이쪽입니다. 이쪽에 풀어야 돼요. 상이한 목적이 상이한 원가. 출제자의 목적에 맞게 원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원가가 자꾸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는 것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원가가 나중에 가면 자꾸 어려워져.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런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자료를 쫙 보고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자료가 막 보고 이 중에 뭘 써야 되지? 계산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관식 문제들 보면 자료를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출제자가 이 표현을 왜 썼을까?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 문제는요. 이런 거 다 공부해야 안 해? 하지. 다 똑같이 공부했어. 근데 시험 보면 누구는 싹 다 틀리고 누구는 싹 다 맞추고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구분이 되느냐? 해석이에요. 해석, 문제 해석. 그러니까 원가는 계산 문제인데 70에서 80%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해석이 되어야 푸는 거예요. 요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건 이제 연습했잖아. 그럼 쭉 풀면 돼. 근데 그게 이제 한 20%, 30%밖에 안 돼. 70%는 뭐예요? 60, 70%는 이 문제를 해석해야 돼. 해석. 이게 요렇게 풀어야라고 만들어진 문제라는 거를 문제를 읽고 자료를 분석해서 딱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빡세요. 원가가. 나중에. 그래서 세무사 우리는 그렇게 많은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사 쪽 가면 원가가 2차에서는 별도의 한 과목으로 따로 시험을 봅니다. 초토화되죠. 초토화됩니다. 점수가 형편없어요. 50점 넘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무사 요 2차 유예반 매주 모의고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조금만 쉽게 내잖아요. 점수가 평균이 확 올라가. 조금만 어렵게 내잖아요. 평균이 확 떨어져요. 막
10점 미만이 50%. 10점 미만. 원가가 40점인데 40점 중에 10점을 못 맞아. 그게 50%. 20점 미만이 50%. 20점 넘는 사람 1명, 2명. 40점 중에 40점 중에 20점 맞기가 힘들다 그 얘기예요. 조금만 어렵게 내면. 이게 원가는 맞추면 점수가 확 올라가는데 해석을 잘못해갖고 이걸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몇 점이야? 빵점이지 그냥. 채점하기 편해. 딱 보고 쫙 끄고 그냥 빵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한데.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중에 돌아버립니다. 그럼 이제 불러 답안지 들고 일로 와봐라. 답안지를 보고 쫙쫙 그렇게 되잖아. 그럼 이제 막 와서 변명을 해. 제가요 요거를 실수했어요. 실수. 그 실수를 왜 해? 왜 했겠어요? 잘못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실수가 아니야. 실력이에요, 실력. 다 와서 이거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실수해서 빵점이야. 뭐 어떻게 돼요? 실수해서 빵점이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저랑 계속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지겹게 들을 거예요. 저랑 같이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막 해석해서 이제 가야 될 길로 이렇게 싹싹싹 함정 파는 거 싹 피하고 이제 정답까지 이제 가는 거를 또 저랑 같이 나중에 연습을 하시면 돼. 자, 보세요. 이제 우선 큰 개념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가가 뭐냐? 간단하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기, 희생, 유출한 경제적 자원을 화폐 단위로 측정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상기업 얘기는 안 합니다. 제조기업 얘기할 거예요. 자, 제조기업은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기계가 필요해. 사람이 일하니까 너무 힘들어. 기계의 도움을 좀 받고 싶어. 그럼 기계를 사려고 뭐를 유출해야 돼요? 돈 줘야지.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 어떻게 해요? 현금 100만 원 자, 이런 회계 처리 해야 안 해? 하죠. 자, 그 다음에 거래처한테 접대하려고 뭐를 포기, 희생, 유출해야 돼? 오늘 거래처를 접대하려고 고깃집 가서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막 해야 돼. 접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 그러면 현금 나가. 100만 원. 비싼 거 먹었나 봐요. 그럼 여기 뭐라고 적어요? 접대비 100만 원. 자, 특정 목적. 기계를 사려고 또는 접대하려고 포기, 희생, 유출한 게 뭐예요? 현금 100만 원을 포기, 희생, 유출한 경제적 자원이 현금이죠. 이거를 그 화폐 숫자로 어떻게 했다? 표시했죠? 요게 뭐다?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가라고 한다. 회계원리 배웠죠? 유형자산 배웠죠? 이게 뭐예요? 유형자산 아니에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이런 얘기 우리가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얘를 취득하기 위한 원가가 얼마야? 100만 원. 그래서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 100만 원. 그때 취득원가에 원가가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요 두 개의 원가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는 뭘로 잡았느냐면 자산 잡았죠?
여기서 뭘로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네? 어허? 똑같은 100만 원의 원가인데 왜 한 놈은 자산 잡고 왜 한 놈은 비용으로 잡았을까?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뭘까요? 그렇죠. 자, 간단하게 적을게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 업성. 자, 우리 자산의 정의하면 뭐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입니다. 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또 뭘 의미합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개념은 뭐예요?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효익 이런 표현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미래에 우리 회사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유입되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나가야 될 현금을 안 나가게 해주는 그러한 잠재력입니다.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게 해주고 나가야 될 현금을 안 나가게 해주는 그런 잠재력이 있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고 하고 그런 게 없으면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자산이다 아니다? 자산이다. 자, 기계가 왜 자산이야? 이 기계를 왜 샀어요? 제조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자, 제품을 만들어내야 그 제품을 팔아서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게 해줘요, 안 해줘? 해주죠. 기계가 없으면 이 제품을 못 만들잖아. 기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래서 제품을 팔아서 미래에 현금이 들어오게 해주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있으면 뭘로 잡아라? 이 원가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원가면 자산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원가는 자산을 안 잡고 뭘로 잡았다? 비용 잡았죠? 왜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자산인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비용이에요. 우리 회계가.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자, 접대비를 아니 그 거래처 접대하면 막 비싼 거 막 사 먹였어. 그럼 막 술 취하고 뭐라 그래? 그래, 내가 사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제품을 사준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접대를 했더니만 우리 회사 제품을 사주니까 제품을 더 팔게 되죠. 그럼 현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게 해주면 미래 경제적 효익 있는 거 아니에요? 있잖아. 왜 자산 안 잡아? 자, 우리 회계에서 인식 요건이라는 게 있죠. 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렇다고 무조건 자산을 잡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될 가능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지. 그리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아니, 접대만 하면 우리 회사 제품이 더 팔려.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접대만 하면 잘 팔려. 그럼 세상에 영업이 세상에서 제일 쉽지. 밤마다 술만 퍼먹으면 돼.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죠. 우리만 접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쟁회사도 같이 접대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했다고 무조건 팔린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번 접대해야 어쩌다가 한번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퍼먹었을 때 이게 미래에 계약으로 이어진다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불확실한 거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산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을 못 잡으면 뭘로 처리돼? 비용.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다고 생각되면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종업원들 교육시키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교육 훈련비가 많이 발생이 돼요. 요즘 뭐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사실 없어요. 기업들이 어떻게 돼? 채용해서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 은행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에서 은행 업무를 배울 수 없어요. 은행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배워야 돼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뽑아갖고 교육을 다시 시켜야 돼.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교육 훈련비 우리 회계에서 뭘로 잡아줘요? 자산 잡아요? 비용 잡아요? 비용 잡죠. 왜 비용 잡아요? 교육을 시키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해? 회사를 위해서 돈 벌어와 안 벌어와? 돈 벌어오잖아.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왜 자산을 안 잡아주느냐? 우리 회계는. 교육 열심히 시켜놨더니만 어떻게 돼? 그쵸? 사표 내고 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다니겠습니다. 워라벨이 개판이에요. 뭐 이러면서 요즘 워라벨 우리 전문가는 워라벨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뭐 밤새야 되면 그냥 밤새는 거고 주말에 일해야 되면 일하는 거예요. 우리 전문가들은 워라벨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죽기 살기로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전문가의 삶은 그런 거다. 뭔 얘기하다가 그렇지. 교육 열심히 시켜놨더니만 퇴사해버리잖아.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게 돈 벌어오라고 교육시키는 건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사표 내고 나가버리면 그 교육시킨 건 날리는 거죠.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 훈련비를.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종업원들 복리후생비 종업원들 직원들 힘들어하면 가끔 고기 사 먹여요? 안 먹여요? 고기 사 먹이지. 그럼 우리가 왜 사 먹여? 힘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더 벌어오라고. 그러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라고 고기를 먹인 건데 그러면 자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종업원들 직원들 고기 사 먹이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왜 비용 잡아요? 사장님은 고기 사 먹였다고 이제 점심때 데리고 나가고 막 소고기 막 왕창 사 먹였어. 그러면 사장님은 뭐라고 생각해? 오후에 열심히 일하겠지. 고기 먹었으니까. 그래서 한 2시쯤 쓱 나가봤어. 반은 졸고 있고 배부르다고. 일을 안 해. 졸고 있어. 또 반은 또 뭐 일해. 그래서 몰래 뒤에 가서 보니까 친구한테 채팅하고 있어요. 나 오늘 사장님이 고기 사줬다. 배가 불러서 일하기 싫고 오늘 밤에 술이나 먹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기 사 먹은 게 돈 벌어오는 거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자산을 잡는데 이 자산이 계속 자산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면 자산이 어떻게 된다? 없어져. 자, 근데 없어질 때 어떻게 없어지느냐? 수익 창출을 하고 없어지는 게 있고 수익 창출을 못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수익은 매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 자, 우리가 상품, 기계장치 이네들 다 자산이죠. 근데 이 자산이 사라져. 잘 보세요. 상품이 사라졌어. 왜 사라졌을까요? 팔았으니까. 팔면 우리 회사에 있던 상품이 없어지잖아. 팔아버렸으니까. 그럼 없어졌어. 그럼 우리가 뭘로 처리합니까? 그 상품을? 상품, 상기업 뭘로 처리해? 매출원가 처리하잖아요. 팔렸으니까. 매출원가가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이죠. 자, 그 매출원가가 매출을 창출하면서 사라졌죠? 팔렸으니까. 그럼 매출을 창출하면서 팔려서 우리는 매출 원가라고 비용 처리하죠. 자, 기계가 자산을 잡았어. 자, 기계도 사라집니다. 아닌데요. 요거 기계에 5년 쓸 수 있는 기계예요. 정액법 생각합니다. 잔존가치 없어요.
그럼 매년 감가상각 얼마예요? 20만 원씩 하겠죠? 자, 5년이 지났는데 저 기계가 그대로 있어 없어? 공장 안에 있지. 쇳덩어리잖아, 쇳덩어리. 그 쇳덩어리 그대로 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면 이 기계는 가동이 돼요, 안 돼? 이제 작동이 안 돼. 수명이 다 됐어. 쇳덩어리 그대로 있지만 이 기계를 가동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대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 100만 원이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자산이었어요? 현금이라는 자산이었죠. 그럼 현금 100만 원이 기계로 바뀌었다가 5년 뒤에 이 기계는 못 써먹어, 못 팔아.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팔 수가 없어. 0의 가치야. 가치가 0밖에 안 돼.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이 5년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 현금 100만 원이 기계 사왔잖아. 그 기계가 5년이 지나면 못 쓰는 기계야. 그러면 현금 100만 원이 5년 동안 어떻게 된 거다? 없어진 거야. 그러면 매년 얼마씩 없어졌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감가상각 방법을 정해서 정액법, 정률법, 이종체감법, 연소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방법으로 매년 이 정도 없어졌을 거다라고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도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매년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는 그대로 있겠지만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라지면 우리가 그 사라지는 금액을 감가상각 방법을 정해서 뭘로 잡아줍니까? 감가상각 비라고 비용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게 매출을 창출을 하고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 이 기계가 뭘 만들어줘? 제품을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제품이 팔려서 매출을 창출하죠. 그러면 기계도 매출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면서 사라지니까 매출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면서 사라지니까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산이 사라지면 뭘로 처리됩니까? 비용 처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창출을 못하고 사라집니다. 자, 기계를 멀쩡하게 잘 쓰고 있는데 불이 났어, 공장에. 그러면 기계가 쇳덩어리니까 타진 않지만 뭔가 그 안에 있는 불에 약한 금속들이 녹을 수도 있잖아. 기계 안에 있는 뭐 굴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녹을 수가 있다고. 그럼 기계가 맛이 강한가? 맛이 가죠. 자, 우리 중급 회계에서 회계 원리 때 뭐 이런 표현은 들어봤을 거예요. 맛이 갔다 뭐라고 표현하죠? 손상 차손. 잡아요 안 잡아? 잡죠. 마탱이 같다 이 얘기예요. 손상 차손은. 그럼 얘가 원래 100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20밖에 안 돼. 그러면 100에서 20으로 80의 가치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졌어. 불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매출을 창출하면서 가치가 팍 떨어진 게 아니잖아. 손상차손 이런 애들. 근데 과거에 이런 애들을 우리나라 옛날에는 요거를 차손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했었거든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은 이런 차손의 개념을 구분하지 말고 야, 자산이 없어졌으면 매출을 창출했든 창출하지 못했든 자산이 사라지면 다 뭘로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국제회계 기준의 광의의 개념으로 야, 자산 사라지면 다 뭐다? 비용이다. 차손의 개념을 구분한다 안 하겠다. 차손도 비용이라. 옛날에는 차손과 비용을 약간 구분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근데 이제 구분한다 안 한다? 구분 안 해요.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원가에 적용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국제회계기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가가 발생이 돼. 그러면 뭘로 처리해야 돼? 자산 아니면 비용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놈이 자산이고 어떤 놈이 비용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자산, 없으면 비용. 물론 이제 인식 요건을 또 따져봐야 되지만, 근데 원가에서 뭐 그런 것까지 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비용 가든가, 아니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서 자산을 잡았다가 결국은 뭘로 처리돼? 결국은 뭐가 돼?
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바로 비용 갈 수도 있지만 자산으로 있다가 최종 비용 처리되게 돼요. 그래서 용어가 옛날에는 원가라는 용어가 결국은 나중에 뭘로 처리될 거니까 비용 처리될 거니까 원가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바로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버렸어. 근데 이제는 원가하고 비용을 구분해서 쓰는 추세예요. 제가 공부할 때는 다 비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원가라는 표현하고 비용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씁니다. 구분해서 써요. 왜냐하면 원가하고 비용은 개념이 달라. 원가의 개념이고 비용은 이 원가가 최종 우리 장부에 자산으로 처리될 거냐 비용 처리될 거냐 그런 개념이고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원가라는 용어하고 비용이라는 용어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재료 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불러? 재료 원가라고 불러. 그래서 이 재료의 원가를 가지고 막 뭔가를 계산하다가 결국 얘도 나중에 뭘로 처리될 거예요? 결국은 비용 처리되겠지 언젠가는. 왜? 사라질 거니까. 그럼 비용 처리되는데 그 전까지는 얘는 비용이 아니니까 함부로 비용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야 재료 원가 어차피 나중에 비용 처리될 거니까 그냥 재료비 이렇게 비라는 표현을 바로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쓰면 좀 오래 옛날 분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요즘 문제들도 원가하고 비용을 구분해서 씁니다. 자, 요 개념이 15페이지 나오는 첫 번째 얘기예요. 자, 1번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품 원가냐 기간 원가냐. 자, 제품은 자산이다 아니다? 자산이죠. 이 자산의 원가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자산 아니에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원가로 잡아줄 거냐. 자산의 원가로 잡을 거냐 이 얘기예요. 기간 원가는 뭐냐. 비용 처리할 거냐. 원가를 자산으로 잡을 거냐 비용으로 잡을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기간 원가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기간 비용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단기 비용.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쓰는 표현은 뭐예요? 중급회계 배우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최근에 쓰는 표현이고 이 두 놈은 언제 쓰던 표현이다. 옛날에 쓰던 표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이 원가 관리회계를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익숙한 표현이야. 그래서 단기 비용이라고도 하지만 기간 원가 처리한다, 기간 비용 처리한다 이 표현도 많이 써요. 왜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한다. 얼마나 좋아. 요즘에 쓰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 같아.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바닥에 되게 당연한 용어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문제에서는 이런 표현을 지금도 계속 쓴다 안 쓴다? 쓴다. 이 표현이 뭐예요? 올해 그냥 뭘로 처리해라. 기간원가 처리한다. 이 얘기가 올해 비용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품 원가로 할 거냐 기간원가 할 거냐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산 잡아줄 거냐 비용 잡아줄 거냐 이 얘기예요. 원가를. 거기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할 때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 넘어가 보세요. 16페이지. 자,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개념. 제가 거기 책에 뭐 읽어 안 읽어? 책 뭐 디테일하게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잖아. 안 읽잖아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자꾸 나와. 사실은 거기 보면 이런 괜히 지웠다. 보면 더 있긴 합니다. 제품이라고 자산 잡을 거냐? 기간원가로 비용 처리할 거냐? 근데 요게 우리 또 쓰는 표현이 있는데 재고 가능 원가, 요거는 재고 불능 원가 이렇게 쓰거든요. 실제 이런 표현을 써서 문제에 나와요 이게. 근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보고 뭐만 할 수 있으면 돼. 해석만 되면 돼요. 재고가 뭐야? 재고는 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그렇죠. 자산 잡을 수 있는 원가다 이 얘기예요. 얘는 뭐예요? 자산 잡을 수 있다 없다? 자산을 잡을 수 없는 원가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자산 못 잡으면 비용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외우는 게 아니고 봤을 때 얘는 자산을 잡으면 되는 원가고 얘는 자산을 잡으면 안 되니까 뭘로 잡아줘야 되는 원가구나. 비용 처리해야 되는 원가인가 보구나. 이렇게 빨리 의미만 파악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런 내용들이 16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 적혀 있죠. 자, 요게 여러분들이 중급회계나 재무회계를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개념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뭐 기타 포괄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 들어가서 또 개념을 또 따로 잡아야 돼.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래서 모든 회계 처리를 우선 요 관점으로 보면 되게 회계 처리가 되게 이해가 잘 돼. 자, 그다음 16페이지 가면 또 어떤 제목이 붙어 있다. 제조 원가하고 비제조 원가가 있죠. 그다음에 그 옆에 17페이지 가면 직접 원가하고 간접 원가가 있죠. 그러니까 원가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원가가 구분이 다 달라져요. 이거를 우리가 자유자재로 막 써먹을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자, 이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